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한권 튜터 배구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책 제목 아시죠? 네, 인간의 타락과 진화입니다.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그 4부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장은 9장과 10장 두 개의 장인데요. 9장은 정말 재밌어요. 정치와 관련된 세속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0장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과학과 종교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바람직한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한 걸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끝에 가서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맨 끝장을 딱 읽으면서 막 박수를 쳤었는데 여러분도 함께 제가 누렸던 그 기쁨을 같이 누려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출첵을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이름도 좀 남겨주시고 인사말도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간사님께서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쿠폰 같은 게 또 발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깜짝 선물도 있으니까 출첵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 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죠? 페이지는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꾸려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먼저 9장은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PPT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장은 제가 책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밑줄구라고도 얘기도 좀 해드리면서 책으로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부에서는 9장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부에 가서는 10장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말미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화면 보실게요. 4부입니다. 주제는 대화를 다시 상상하며 라고 큰 주제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진로입니다. 그 제목 아래 9장에서는 초기 근대 정치 이론에서의 타락을 다루는데요. 거기에 그 부제가 뭐가 달려있냐면 과학의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9장에서는 사실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고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세 후기, 그 다음에 근대 초기 넘어오면서 그 과학혁명의 시대를 거치잖아요. 그 와중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사고 방법 있겠죠? 예를 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과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정치에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권력이 어떻게 합당한 것인지, 그 국가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그 전고가 무엇인지를 쭉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과학이 말하는 그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 물질의 기원으로서 진화론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종교와 큰 갈등을 빚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원래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버린 것이 과학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있어서 이 저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과학보다도 더 종교라든가 그 종교와 혹은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 이미 타락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마치 그 색이 바래버린 듯한 그러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서는 어떠한 정치가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했던 토마스 홉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그 정치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면서 어떤 그 세속화와 그리고 탈신성화에 관련된 그 쭉 맥락이 이 홉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리바이어던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론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가 사용하는 성경의 전거들은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를 이제 파헤쳐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필머를 다룰 거예요. 이 필머와 이제 로크를 둘이서 대립을 시키면서 도대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국가에게 준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보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둘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좀 빚어지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들어가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어쨌거나 이 9장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과학 때문에 어떤 그 갈등이 빚어졌고, 그리고 과학이 어떤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과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갈등 모드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9장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은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항상 나쁜가?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흔히 갈등이다라고 하면 왠지 피해야 될 것,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어떤 대립과 상충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 10장에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해겔의 변증법 있지 않아요? 정반합으로 가는 마치 이런 모습처럼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제3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람직한 혹은 긍정적인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0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진화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고찰, 그래서 느슨한 조화론을 옹호하는 것을 이제 쭉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잠깐 이제 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자면,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의 그 조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밀한 조화론이고요. 그 다음은 느슨한 조화론인데, 이 저자는 엄밀한 조화론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전거로 해서 느슨한 조화 이론이 훨씬 더 적합하겠다, 훨씬 더 긍정적인 여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 건지 되게 궁금하시죠? 기대해 보시고요. 그럼 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입니다. 초기 근대 정치 이론에서의 타락의 타락. 자, 윌리엄 카바노프인데요. 여러분이 윌리엄 카바노프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4월 달에 저희가 그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라는 책을 가지고 책 모임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윌리엄 카바노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9장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3월 달에 다뤘던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세속화의 원인들이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스 베버의 경우는 이 세속화가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속화가 되는 것에는 어떤 신학적인 뿌리 혹은 신학적인 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주제를 앞담화라고 달아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뒷담화 그러잖아요. 뒷이야기. 근데 저는 이 9장을 들어갈 때 우리가 미리 조금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앞담화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자, 어떠한 앞담화냐면,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숙지하고 그 9장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제도나 인간 생활의 전반에 걸친 구속, 종교가 되겠죠. 이것이 세속적인 규제 형태로 바뀌어가는 사회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주도권적인 것, 주권적인 것들이 어떤 그 종교의 영역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그 국가 차원으로 혹은 사회 차원으로 이렇게 양도되거나 전이가 되는 거죠.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세속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세 세속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간이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타락과 종말 사이의 중간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했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타락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공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삶을 우리 누구죠? 하이데거 표현으로 의하자면 피투된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물음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강제력에 의한 정의의 시행, 그리고 이때 이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사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손상된 자연적인 이성 등을 통해서 조약된 인간성이 초래한 죄책의 결과들에 대처해야 됐다. 그래서 이러한 중세 세속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이제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전 방안이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속화에 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 혹시 중세와 근대 초기 그다음에 근대 쭉 역사적인 계보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혁명 그 전에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 그 전에는 인지혁명이 있었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인지혁명이 최초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으로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작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인지혁명과 그다음에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혼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무렵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정황들이 다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현상을 좀 알고 있으면 이 구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가장 특이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그 당시가 이제 중세 후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실제론에서 유명론이 득세를 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플라톤식의 이데아 개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다고 치면 100개의 책상이 있다고 해도 그 100개의 책상의 실제 아이디어란 그것이 진짜로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론이었다면, 이제 유명론은 그게 아닌 거죠. 책상은 이것이 책상인 거지, 개체 중심으로 이제 사유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자연과학 영역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유명론에 이제 입각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탐구 대상, 그리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자꾸 막 괴롭히고 자꾸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꾸 막 탐구하고 막 캐내고 그래야 이 자연이 무엇인가를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성도 좀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이성은 사실 로고스였잖아요. 신적인 거였고 신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러다가 유명론이 득세하게 되면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이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왜곡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마치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그러한 식의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게 진짠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관찰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이고 실험적이고 실증주의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유가 흘러가면서 우리 인간은 이 도구적인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인물을 하나 꼽자면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어요. 이제 그 9장에서 다룬 그 홉스가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제 그 뒤를 잇는 그런 그 유물론자가 될 텐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스콜라 철학을 굉장히 반대하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사유 방식을 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깝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그것도 개발을 합니다. 그 귀납적인 방법이죠. 그 귀납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것이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탐구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정치에도 그 사용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도구가 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의 그 주제를 보면은 그 과학적인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9장에 대한 이런 앞담화가 조금 이렇게 깔려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근대 초기, 중세 말 근대 초기의 그 사상은 재산의 사유재산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제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타당한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했어야만 됐고, 그래서 그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어디다 삼냐면 성경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그 지배권, 그것을 전고로 해서 국가의 그 등장이 아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 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늘 신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제 인간적인 그 생각, 인간의 판단에 의한 생각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신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탈신성화는 아니고 한 3분의 1쯤 걸쳐져 있는, 그러면서 그 신성화로부터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구속력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멀어져 가려고 하는, 탈주해 가려고 하는, 그러면도 한 점은 거기다 이렇게 두고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치 타원형 궤도와도 같은 그러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속화는 탈신성화로 연결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적인 것에서, 즉 스콜라 철학적인 그런 사유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간의 그 도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내봐야 된다. 자,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탈신성화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불필요한 여분의 것을 없애고 그 나머지 인간적이고 자연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것을 남겨둔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탈신성화라고 해서 신적인 것과 관계된 것은 다 버려버린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성경에 전거를 두고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연결시킬 때 하나의 전거로만 사용을 하면서 다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유는 이신론적인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게 이 우주 이 피조 세계를 다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의 기계와 같이
잘 작동하는 이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필요가 없고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신론적인 사유도 베이스에 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신론적인 사유랑 이 탈신성화랑 같이 비슷한 물결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적인 걸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게 바로 이 탈신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함의 영역을 자연과 인간의 행동 및 사회를 자율적이고 순전히 외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권력으로 행사되는 영역으로 재상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함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었던 거죠. 자, 그것이 자연과 인간의 행동 및 사회를 자율적이고 그리고 순전히 외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외적인 권력이 행사된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 이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락의 퇴조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타락의 퇴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지만 사실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락을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려고 해요. 어떤 그 본성이 있는데, 예컨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이렇게 인간에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 모습에서 이렇게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그 본래적인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게 이렇게 지으셨던 그 처음에 그 상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난 것, 멀어지게 된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한다면 그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어떤 거랑 또 연결이 되냐면 종말론적인 사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게 악한 게 아니었대. 인간은 원래 완전한 모습일 수가 있었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본래적인 모습으로부터 비껴나가게 된 거야.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장에서는 타락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계속 이렇게 퇴락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주는 그 무게감이 점점점 이렇게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과학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뿌리에서부터 이미 그 퇴조 현상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윌리엄 카바노프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연화라고 하는 표현은 뭘 담고 있냐면 근대 국가를 출현시키고 이 자연화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그리고 정치와 신학이 결별하게 되고 또 신학과 과학이 결별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연화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 이제 그 홉스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나올 텐데 자연 상태는 말 그대로 전혀 인위적인 것이 없는 그냥 내추럴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화 상태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서로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지배 피지배 구조가 아닌 즉 이런 어떤 그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분히 수평적인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은 그 당시에 여성은 이름도 없고 정말 비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홉스의 사상에 따르면 그 자연 상태에서의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그 권력 구조 안에 있었고 심지어 그 생산성에 있어서 자녀를 이렇게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의 측면에 있어서 인적 자원을 이렇게 출산해내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떤 그 사유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오히려 그 목권 중심적인 그런 상태까지도 이 자연 상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자연스러워서 어떤 그 수직 구조, 지배 구조 그런 거 없었어 라고 해버리면
정치와 신학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이 그 정치가 신학에 매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아담이 너희는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은 그런 수직 구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가 놓여 있지 않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벌어지게 되는 거고, 또 신학과 과학도 역시 같이 이렇게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버너프는 이 타락이 어떻게 돼서 퇴조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 범위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전근대 기독교 정치 사상에서 이 타락의 중요성을 개관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때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어떤 성경에서 원하는 본문을 이렇게 갖다 쓰기 위해서 그러한 전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지, 정말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거나 혹은 어떤 무게감을 이렇게 실현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연구 범위는 초기 근대 사상에서 형성된 타락의 운명을 토마스 홉스, 로버트 필머, 존 로크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구 범위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 과정에서 이미 퇴락이 되고 있었다. 과학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정치적인 그 상황 안에서 근대 정치가 이렇게 대두하는 그 상황 안에서 이미 세속화가 되고 있었고, 그 타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다. 그 타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타락한 거, 혹은 퇴조한 거, 혹은 퇴락한 거,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치 권력에게 타락이 어떻게, 왜 자연 상태로 대체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본래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본래적이지 않은 비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다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자연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는 그냥 마치 무질서한 상태였던 거야. 마치 카오스처럼 정말 무질서였는데, 어떻게 무질서였냐면 만인을 위한 투쟁처럼. 이 당시가 또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농업혁명 전에가 뭡니까? 사냥, 수렵, 채집의 시대였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파베르가 있는데, 도구를 사용하는데, 여성은 그 도구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렇게 경작하고 이렇게 재배하고 이런 데 주로 도구를 썼어요. 반면에 남성들은 그 도구를 어디에 썼겠어요? 사냥하는 데 썼겠죠. 그러면 사냥을 하려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 그럼 이제 그 도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뾰족해져요. 날카롭고. 그럼 그 도구는 다르게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최대의 비극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도구가 무기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착취와 억압과 종속과 예속의 관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경우는 밭을 갈고 경작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재배해서 그날그날 먹는 그런 자급적인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남성의 경우는 무기화된 도구를 가지고 사냥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좀 약하고 못 살고 좀 그런 종족들 혹은 그런 땅을 침범해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오면 그것이 하나의 노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업혁명 때 보면 또 가내수공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는 인적 자원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축을 짐승만 이렇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동네 다른 부족 원정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성들, 노인들,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노예화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출현하게 됩니까? 잉여라고 하는 자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사유화에 대한 그런 이슈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사유재산을 내가 어떻게 계속 내 가족에게 나의
혈통에게 계속 물러줄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 공동체가 지켜줄 것이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빼앗고, 네 거를 내가 빼앗지 않으면 내가 빼앗겨. 내가 너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악유다툼의 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자연의 상태였던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정치, 과학, 정치학, 신학의 관계가 그 어떠한 계보가 있었느냐, 이거를 최종적으로 논평을 하면서 그 저자의 연구 범위가 네 번째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길게요. 그럼 타락이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존재했느냐? 즉 타락한 상태로 있느냐?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있느냐? 이렇게가 된다면 사물이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본래적인 모습이겠죠.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그 기대를 가져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악은 악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게 아니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거죠. 인간은 원래부터 나빴어 라고 해버리면, 그래, 나는 원래부터 나는 나쁜 놈이지. 내가 아무리 뭐 개가천선 해봤자 뭐 별 볼일 있겠어? 계속 나쁜 놈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어떤 도덕적인 해이에 빠질 수가 있다면, 그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시점인가는 내가 완전한 모습,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구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인간의 모습은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구나. 난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각인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원래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구나. 자, 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 정치 이론에서 타락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강제적인 정부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회적인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필요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계약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너의 그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라고 할 때 그 언약 관계 안에 일종의 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그대로 이제 정치에다가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정부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기독교 이론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죠. 왜곡된 의지라고 하는 그 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인간의 본성에는 사랑해라고 하는 그 이웃을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도 이미 우리 본성 안에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주입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그런데 본성이 왜곡이 되어서 싸우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제적인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면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아담의 이야기는 이 근대 초기 정치 사상에서 이제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되고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인간의 선택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에게 도사리고 있는 악과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강제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담이 이렇게 타락을 했고, 그래서 어떤 죄,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그 정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실제 그 존재 방식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재 및 행동 방식이고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존재였고, 인간은 원래는 인간의 그 본래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그 관계성 안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면, 인간 그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은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어떤 그 실존의 문제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담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부는 타락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부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타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쪽은 아니야. 처음부터 강제적인 어떤 그 정치 권력의 개입이 필요했었어. 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둘 사이의 공통된 의견은 정부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것이 되었다.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본성의 갈라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본래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본성의 갈라짐인데, 죄 짓기 이전에 진실성을 지닌 본성이 있고, 하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본성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의 어떤 강압적인 권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토마스 홉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홉스를 이해하시기 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인데요. 신학과 사회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존 밀뱅크의 책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앞부분에 1장과 2장 부분에 보시면 이 세속화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 홉스라든가 또 필모라든가 로크라든가 또 그 루스라든가 그 당시에 근데 초기 정치 사상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들의 사상, 또 그들의 어떤 그 철학, 그들의 어떤 정치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홉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있어요. 리바이 워던이라고 있는데 그 책도 출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기서 이 리바이 워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책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 인간들이 만든 현상으로 이해했다. 여러분, 저 이야기는요, 아까 앞전에 제가 앞담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것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성을 가지고 이제 신적인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벗겨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신화적인 것,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들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탈신화가 되겠죠. 그리고 신학조차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도 신적인 어떤 그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것만 살짝 차용해다 쓰면서
이 세상의 주체는 인간인 거지. 마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이렇게 확 전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었고, 그리고 홉스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거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바이어던입니다. 성경의 정치학은 전부 하나님의 지상정부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타락을 자연상태 개념으로 사용해서 인간의 정치적 권위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비규환과도 같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네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빼앗기고 내가 노예가 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싸우고 쟁취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빼앗을수록 나는 나의 부를 그만큼 많이 축적할 수가 있는 거고, 나의 권력은 그만큼 견고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그 인공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공동재산, 나의 사유재산이죠. 나의 사유재산을, 나의 이 가정을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가 지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연 상태는 그런데 이제 저자가 관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말한다고 할 때 서로 막 물고 뜯고 아비규환과도 같은 그 상태가 타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 홉스는 타락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자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리바이어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리바이어던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인물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될 것이고, 국가를 통치하는 왕의 지위를 얻는 존재가 되겠죠. 되게 재밌죠.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홉스의 시민론이 있습니다. 사실 저 홉스의 시민론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지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우연히 접했던 책이었는데, 그 페미니즘 정치 사상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이 홉스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바이어던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론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저 시민론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였냐면 결혼제도였어요. 일명 선교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 당시 사회를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사회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두 부류의 여성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여성. 하나의 여성은 그야말로 가정주부화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어떤 그 대를 잇는 존재.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후손을 생산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 여성은 현모양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숙한 여인이어야 됐던 거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됐던 거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그 리바이어던에 의해서 그 칼과 어떤 법률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 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역할의 이제 여성이 있었다고 치면, 한쪽의 여성은 그야말로 노예가 되고 또 자기의 몸을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류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란 리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란 리본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 그 노란 리본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노란 리본은 쭉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못 사는 제3지대 그 아프리카라든가 북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그 노예로 끌려온 여성들이 나중에 이제 일터도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거리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사실은 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주부를 이렇게 현모양처의 가정주부를 계속 이렇게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에 묶어두게 되면서 차별화를 두려고 이들을 어떤 표지를 입히죠. 그게 바로 신발에다가 묶어주는 노란 리본이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게 두 부류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 시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제도의 합당함, 그리고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이 여성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그 지위에 놓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시민론의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민론에서 타락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의 15장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오래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네가 벗은 걸 알렸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홉스는 이 세 개의 그 성경 구절을 이제 그 전거로 해서 아담의 죄는 왕에게만 속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죄였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어겼다, 혹은 어떤 그 성적인 타락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 판단한다고 하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담이,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것을 아담이 이렇게 갖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버려서 판단 능력을 갖게 된 거,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홉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민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죄라고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홉스는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지만 그 사용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치에다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비틀기라고 할까요? 살짝 비틀어서 자기에게 맞게 그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는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제적인 이 정부가 있을 때, 이 강제적인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시민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그런 건 다 죄야.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건 다 국가가 해줄 거야. 너네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판단하지 마.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타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강제적인 정부가 등장하는 건 타락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됐네요.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필머와 로크입니다. 로크가 통치론 1권과 2권을 썼어요. 그런데 이 통치론 1권에서 창세기의 아담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필머가 자신의 책 그 북권론에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한 분석이었겠죠. 자, 필머의 분석을 따르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조건을 해석하는 열쇠로 삼아서 왕권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자연 속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제 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필머의 그 북권론은 인간의 왕권은 자연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왕권은 아담의 자연적이고 사적인 지배권의 확장이고, 왕국을 가족과 동일시해서 왕권을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가진 권한과 동일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마저 읽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에게 여자와 나머지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지배권을 줬어요. 왕권과 동일시한 아버지가 가진 권한은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에게 전달되었고 왕들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게 필머의 주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로크와 필머의 주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로크의 주장은 뭐냐면
아담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조건을 해석하는 열쇠를 삼아서 왕권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자연 속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했어.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자연 상태에다가 놓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외부적인 강압적인 정치 권력이 필요하게 됐어 라고 로크가 주장을 했다면, 필머는 이제 북권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담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지배하고 다스려 라고 이런 그 지배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그 어떤 가부장적인 그 지위에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의 아버지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왕, 아버지 모두 다 그 남성적인 그 계보 안에서 그 주권이, 그 지배권이 다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지배권은 결국은 왕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야. 왕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의 아버지와도 같은 거야. 자녀들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잖아. 남편에게 지배권이 다 주어져 있잖아. 그런 것처럼 왕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배권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따라야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판점이 뭐냐면, 로크가 이제 말하기를 나는 너의 주장에 대해서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배권을 줬다고? 하와를 다스리고 인류를 다스리라고 했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아담에게 어떤 지배권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대물림처럼 되어가지고 모든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말하자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가야 된다? 그런 도식인데 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인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죄는 각자의 죄인 거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거야? 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지배권이 왜 모든 인류에게 그 다 전해지는 그런 지배권이 되는 거야? 난 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필머가 이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필머가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로크는 난 그거 반대야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필머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로크입니다. 로크가 이제 어떻게 반박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얻은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로크는 정치론을 위해서 타락의 교리를 중요하게 살려내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다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것보다는 아담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 그래서 얘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아니,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1장 28절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타락에 갖는 중요성은 없어. 굉장히 수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각조 56번이 있는데, 여러분 각조 56번은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로크의 그 사상이 조금 더 이렇게 그대로 인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크는 결과적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략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책도 기독교의 합리성에 있는데요. 정치권에 대한 로크의 이론은 각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원죄 개념을 거부한다. 우리가 과학에서 물질의 기원이라든가 진화라든가 또 빅뱅 우주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원죄 개념도 다 무너지게 되고 타락 개념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아담의 역사성도 사라지게 되고 큰일 났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카바노프는 그러한 염려가 사실 과학에서 시작된 게 아니야. 이미 정치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로크는 1692년의 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론 2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적인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각주 66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그럼 인간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끊임없는 수고와 불평등과 공유지의 사유와는 타락의 증상이 아니야. 단지 하나님과 자연이 창조 세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법인 거야. 여기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근면함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재산의 양도 다르겠지.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재산을 모을 거고, 가난한 사람은 그 재산도 적겠지. 거기서 비롯되는 불평등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의 부가, 그의 사유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인데요. 재외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설명을 통해서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필요했던 거야. 그것은 하나의 계약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로크, 그러니까 초기 근대 그 정치에서 보면 항상 모든 관계가 다 계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너랑 나랑 어떤 계약을 맺어.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제 아내가 되고 나는 이제 남편이야. 그러면 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아내인 너를 모든 걸 다 책임질 거야. 그러면 너는 아내로서 모든 역할 다 감당해야 돼. 이런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노예하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족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마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인 거죠. 마치 자연적인 인과성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인과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란 인간에게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다. 다시 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성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루소의 교육론인가요? 에밀? 거기에서 보면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타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천사와 짐승 사이의 중간적인 지위로 창조된 몸을 가진 피조물에 내재한 자연적인 한계의 결과야. 말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는 지위가 어디냐면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에는 그 피조된 존재,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인 거예요. 어떤 그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거라는 거죠. 어떤 그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인간이 말이야 그 무한한 그 이성을 가지고, 신적 이성을 가지고 다 뭐든지 알 수 있었는데 타락을 해서 모르게 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의 한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천사와 짐승 사이에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결론. 자, 홉스와 로크는 자연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치관을 수립합니다. 인간 이성을 사용해서 발견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법에 성경과 겨룰 수 있는 권위를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전거로 항상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출현한 국가는 단순히 사물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응답이고 자연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필요에 의한 거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과정이 그러면 이 저자의 질문이에요. 그럼 이 자연의 과정이 정말로 불가피한 이유는 뭐야?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는 특정 정부와 정치 경제가 어떤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그 정치적 결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저자의 말이 그런 거예요. 왜 자연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할 때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랑 경제랑 이런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정당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 베이스가 쫙 깔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든가 인간의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그 당시에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성, 그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외부적인 강압적인 그 지배 권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요구되었었다. 그게 자연 환경이 원래 그런 거였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자연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중세 지식인들이 신학 이외에 어떤 사안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성경에다가 호소한 것 못지않게 비정치적인 원천에서 나온 권위를 정치에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중세 때 보면 뭐든지 그 정치의 어떤 그 주체가 혹은 어떤 지배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이제 그 종교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할 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성경이 그러잖아. 성경. 그랬다면 이 근대 정치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 대신에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 자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속한 이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런 곳에 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출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